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얽혀 살아가죠. 제가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일 또한 인연이 얽혀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소위 흙수저입니다. 수저 타령은 하고 싶지 않지만 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 친구들이 항상 저는 뭐가 없는 애라고 할 정도였죠. 준비물은 물론이고 옷들도 거의 두세 벌로 1년을 날 정도였으니까요. 더울 때야 상관이 없었지만 추울 때는 정말 춥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 보기도 힘들더니 언제부턴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엄마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가난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워낙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2번 가셔서 하셨는데, 워낙 더러운 장소이기도 했기에 혼자서 하시기 벅차하셔서 방과 후에 달려가 어머니와 시장 화장실을 청소하곤 했습니다. 주로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들이 2군데 있었는데, 칸수는 많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었죠. 추운 겨울에는 차가운 물로 청소를 하면서 손이 트는 건 일상이고,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위에 떨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 병원은커녕 매일 진통제로 버티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떤 직업이어도 좋으니 어머니와 연탄 넉넉히 떼고 선풍기 계속 틀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잘 살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고3을 앞둔 어느 날 저녁에 주방에서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에도 몇 번 쓰러지신 적이 있기에 그때도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겁이 나 병원에 연락도 못했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해본 것 같습니다. 곧 고3이라 실습을 나가면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신 어머니가 가여워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누웠던 그 방에서 혼자 누워 다 큰 남자애가 밤마다 끄끄끄 소리를 내며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원망도 미움도 그 눈물과 다 흘려보내고 싶었지만 점점 더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학교도 나가 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신데 나 혼자 남아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학교를 갈 때나 골목을 지나다닐 때 저를 아는 모두가 저를 불쌍해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못하고 피할 생각도 없이 모두 받아가며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졸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노릇 하려면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며 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을 곱씹고 곱씹으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500만 원짜리 통장에서 돈을 뺐을 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살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반값이라도 줄여보려 기숙사가 있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밥도 다 주고 3교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 일 끝나면 바로 자고 그러다 보니 잡생각이 없어 좋기도 했고, 혼자 지내던 제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은 조금 나아지기도 하더군요. 군대를 갈 때쯤에는 제법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술도 마셨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웃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가 있어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게도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고 저는 바로 군대로 향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갈 때도 아무도 배웅을 나오지 않을 걸 알기에
어머니 생각을 하며 쓸쓸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훈련소 역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아닌 걸 알면서도 흠칫 놀라 뒤돌아보니 같이 일했던 누나가 있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죠. 공장 사람들과 송별회 할 때도 별 말이 없던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민영민, 너 혼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길래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인데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해. 알았지? 라며 메모를 건네는 누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메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훈련소 앞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며 저를 이끄는 누나와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도 서로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누나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저는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그간 그다지 가깝지 않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젊은 남녀가 그런 상황에 단 둘이 있다 보니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었죠. 고된 훈련소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간간히 누나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누나가 왜 배웅을 왔을까? 훈련소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서로 가깝진 않았지만 미묘한 감정이 있기는 했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같기도 했고 회식할 때 우연처럼 가까이 있을 때도 많았고요. 공장에서 일했던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저와 누나가 가까운 거리에서 곁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단둘이 만나거나 따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감히 연애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였으니까요. 군대에 가기 전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군 제대를 하고 나서도 다니던 공장과 비슷한 공장이나 같은 공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야 당장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날 테니까요. 그런 팍팍한 제 20대 초반에 누나가 훈련소 앞까지 와준 덕에 조금 따뜻한 배경이 생겨났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나 생각이 나는 건 고마운 마음과 궁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별 말도 없이 그저 잘 지낸다, 잘 지내라,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이런 글들로 채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답장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누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잘 지냈다는 인사말과 함께 제 편지를 기다렸다는 말이 적힌 단정하게 적어 내려간 종이 위에 그 글씨들을 보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의 소식을 기다렸다는 그 말을 눈으로 보는 순간 눈물을 참느라 눈이 시려울 만큼 아파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받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누나의 그 말이 저에게는 편지를 보낼 명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매일 썼지만 우표값이 아까워 모았다가 3, 4일에 모아서 보내고는 했죠. 그러면서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하면서 누나와 부쩍 가깝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누나는 제 기억에서 보다 더 예뻤고 밝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고 누나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누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고 그러길 바랐습니다. 혹시나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다면 누나와 TV 속 연인들처럼 다정한 연인이 되어 연애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섣불리 누나에게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어색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가 가장 크기도 했죠. 제 미래가 불투명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적으로는 그만큼 근접한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죠. 그 마음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으니 말이죠.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았고 휴가를 나가면 만났습니다. 싸구려 여인숙에 묵으면서도 누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나와 헤어질 땐 아쉬웠고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을 전하며 또 보고 싶다는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게 너무나 큰 위안 같은 사람이었죠. 제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누나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해결되지 않은 제가 마주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당장의 취직도 다시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갈지 고민도 깊었습니다. 제대하고 찾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군대에 오기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말년휴가 나와서 저는 전에 일하던 공장에 전에 일하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숙사와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군대에 가는 직원들이 있는 바람에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나는 너무 잘 됐다고 해주었습니다. 마치 본인의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누나가 아직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웃는 얼굴을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아 누나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아무 무늬 없는 굵지 않은 금반지였습니다. 제 손에 끼울 것까지 2개였죠. 누나를 만나 아무 말도 없이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뭣도 없이 그럴싸한 말도 없이 그냥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런 반지를 누나는 손가락에 끼고서 전보다 더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혁민아, 이런 건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라는 누나에게 제 손에 끼운 반지를 보여주며 이제 이 반지 절대 빼지 말아요. 라며 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안 웃으려고 했는데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이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사귀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다 보니 저희는 공장의 대표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할 때와 잠잘 때 말고는 서로가 보이는 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틈 나는 대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지만 3교대를 하며 만나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누나는 집에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근무 시간이 비어 시간이 날 때 누나의 출퇴근길을 함께하면서 그걸로 데이트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거창하게 좋은 식당 한 번 가지도 못하고 공장 앞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더 같이 있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에 감히 결혼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누나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누나도 결혼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저의 사정을 헤아려 이야기를 못 꺼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진지한 얼굴로 우리 같이 살까? 하더군요. 깜짝 놀라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미안해. 내가 아직 방구하려면 돈 조금 더 모아야 해. 나 혼자면 아무데나 들어가는데 우리 결혼하려면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누나와 연애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누나는 웃으면서 야, 나도 돈 모은 거 있어. 합치면 되지. 나 이러다 할머니 돼서 드레스 입겠어. 집에서도 선보라고 난리고 우리 그냥 이제는 결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누나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창한 프로포즈를 받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저에게 프러포즈를 한 셈이었는데도 누나는 밝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한 게 많은 사람이었기에 결혼하면 진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진 않더라고요. 저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나의 집에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뻔한 이야기였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누나도 귀한 딸이었으니까요. 오빠가 있고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기가 죽기도 하더군요. 저를 벌써부터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니 고아라는 말씀을 하시며 없는 집이라고 하실 때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딸을 가진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아 머리를 깊이 숙이며 그래도 누구보다 미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덤덤히 그리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곁에서 내가 좋다고 집에서 약속했잖아.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아니, 둘이서 도망가서 살 거야. 라며 처음 보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떼를 쓰더라고요. 누나의 부모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며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우리 미연이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어. 그래서 공장도 못 다니게 하고 싶었는데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돈 벌러 나간다 그래서 그냥 뒀네. 돈이 뭔지. 그러니까 잘해주게. 우리가 부족한 부모라 시집이라도 좋은 곳에 갔으면 했는데 저렇게 때를 쓰니 우리도 방법이 없어.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좋은 건 아니야. 라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허락한다 하시더라고요. 누나는 제 손을 잡고 그저 웃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 혼주석이 비어 있었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처가 쪽 가족들하고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가족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조금 슬펐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 내 식구가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공장과 가까운 새방을 구해 우리 둘만의 집을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수저도 그릇도 칫솔도 나란히 2개씩 똑같은 걸로 놓은 모양이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내가 서툰 솜씨로 차려놓은 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어도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만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나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같이 쉴 수 있는 날이면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우리 둘이 꾸린 이 가정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처갓집에 다니러 갈 때면 장인 장모님께서는 언제 반대하셨냐 할 정도로 반겨주시며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계절에 맞는 옷도 사주셨습니다. 잘 맞는지 입어보라고 하실 때는 코가 찡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구도 제게 이런 관심이 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정을 느끼고 나니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도 더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하더니 신수가 환해졌다 하셨죠. 성실하다는 말도 이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선 어느 날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체한 것은 아닌지 싶어 손을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약도 먹으라고 내밀었죠. 그랬더니 진짜 눈치가 없어 하며 웃더니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제게 내밀더군요. 뭔가 싶어 들여다보니 안쪽에 작은 막대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설마 라고 했더니 그래 당신 아빠 됐어 하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다니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다시 와라갔더니 나 엄마 되게 해줘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라서 좋았고요. 아내는 유난히 입덧이 심했습니다. 뭘 먹지를 못해 임산부가 마르더라고요.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입덧을 견디는 아내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미안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아내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사다 주며 노력을 했지만 아내는 먹지 못하고 다 개원했습니다. 임신 7개월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힘들어서 임신이니 아이니 다 싫을 것 같았는데 아내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니 웃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들어서면서 입덧이 잦아지고 겨우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은 우셨죠. 세상에, 저렇게 마른 임산부가 어디 있어? 이제 먹으니 그래도 됐다. 라며 아내의 손을 잡고 토닥이며 우시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이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아내를 위해서 저는 음식을 사다 나르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더라고요. 다른 집안일은 애당초 제가 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하면 됐고요. 아내는 그런 제게 내가 진짜 시집은 잘 왔어. 우리 남편이 최고네. 하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힘든 임신 기간을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나 기운이 없어 혼절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렸습니다. 8시간을 진통을 했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자 품에 안고는 웃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아이에게 젖을 물렸고요. 아내는 사랑이 많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제가 돕는다고 도와도 부족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아이를 밤낮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사실 아이가 새벽에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안 들렸거든요. 아내가 제가 깰까봐 데리고 나가 업고 재우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심하고 미련한 남편이 아내를 병들게 했나 봅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더 마르더라고요. 육아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아이가 예민해 잘 내려놓질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웃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엄마가 좋은지 제게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그런 아이가 예뻤습니다. 귀엽기도 하고요. 저를 많이 닮은 아이라 더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이는 아내의 정성으로 잘 자랐습니다. 저도 아내의 내조 덕인지 일도 잘 됐죠. 근처의 다른 공장에 좋은 조건으로 자리가 나 3교대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월급도 늘고요. 여러 복지도 좋은 곳으로 가게 되니 좋더군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는 것도 좋고요. 아내는 그런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달라는 말에 돌아오는 생일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런데 점점 휴대전화 사진이 좋아진다며 따로 안 사도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물을 골라보라며 말을 하고는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출근을 하려는데 아침을 차리면서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파? 하고 물으니 속이 좀 쓰리네 하기에 병원에 가라고 말을 했더니 이런 걸로 무슨 병원을 가, 약 먹으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 같아. 아니야, 병원 가, 꼭 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회사에 좀 늦는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뻔히 병원에 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출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날 오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해도 늦었죠. 장모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속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요. 장모님은 어리광이겠거니 하시면서도 딸이 힘들어서 그러지 싶어 알았다 하시고는 아이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봐서 저희 집으로 오셨답니다. 전에도 몇 번 그렇게 봐주신 적이 있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신 거죠. 아이가 도도도 달려 엄마를 찾으며 가는데 아내가 반기며 나오지 않더랍니다. 자나 싶어 방에 가셨는데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이 없더랍니다. 119에 전화를 해 근처 응급실에 가시면서도 그저 위경련이 났나 보다 싶으셨대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권하시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덜컥 겁이 나시더래요. 그제야 저와 장인어른께도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러고는 나란히 저희와 아내가 위암인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아내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엄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가고 싶다며 밤이 늦도록 울더라고요. 저도 안고 장모님이 안아도 아이는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울고 싶더라고요. 낮에는 장모님이 병원을 지키셨고 밤에는 제가 잠깐 들러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보시느라 저희 집 살림을 맡아주셨죠. 아내의 병명은 위암이었는데 전이가 많이 된 것 같아 수술을 하더라도 경과하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야 겨우 행복해졌는데 아내가 암이라니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만 보면 웃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 해 주말에 데려가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집으로 갈 때마다 울고요. 매일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엄마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겠죠. 워낙 아이에게 헌신적인 아내였기에 아이가 제일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전과는 다르게 기가 죽어 구석에서 혼자 놀이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혼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아이 곁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 바보처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알았나 봅니다. 내가 아파서 미안해. 얼른 나을게. 근데 내가 못 나아도 나 미워하지 마. 라며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바보처럼 저 같은 게 뭐가 좋다고 묻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하셨지만 아내는 더 아파졌습니다. 그러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전보다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내더군요. 물론 장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죠. 아이는 엄마가 아픈 걸 알기에 전보다는 엄마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아이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겁이 났고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일 뭘 할지를 더 고민하고 해냈습니다. 마르고 빠진 머리카락만 아니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요.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보며 웃고 뒤돌아 우시다가 제 손을 잡고 달래셨습니다. 애 생각해. 자네라도 살아. 남자가 이게 표정이 뭐야. 라며 배웅을 해주셨죠. 그렇게 6개월을 통원 치료를 받던 아내는 갑자기 폐혈증 증상을 보이며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피를 토하는데 정신이 없더군요. 아이와 집에 계신 장모님께 중환자실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하며 울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버릴까 봐요. 먹고 사는 돈이 필요하니 회사도 못 그만두고 아내를 쓸쓸히 보낼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내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바보야, 또 울어? 라고 할 테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간 아내는 3주를 의식도 없이 있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내의 죽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는데 아내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잘 가라는 말도 못했는데 그렇게 떠난 아내를 저는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우시다가도 저와 아이를 보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무 우셔서 목이 쉬시고 쓰러지시기도 하셨지만 저와 아이 곁에 있어 주셨죠.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반찬도 건네주시긴 했지만 오래 있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자주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내가 있을 때처럼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했던 것처럼 아이를 씻기고 청소를 하고 잤습니다. 아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니 내 마음속에서 매일 만나?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고작 4살짜리 아이가 그리운 마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한 4개월을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아내가 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내의 짐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시더니 아내의 짐을 막 싸시는 겁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미연이 짐을 왜 치우세요? 라며 막아서자 이걸 치워야 자네가 살지. 이러고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애랑 손가락 빨래? 젊은 남자가 애만 보고 이러고 손 놓고 있을 거야? 일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잊어. 그래야 살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식 먼저 보낸 이 어미도 살아. 라며 저를 밀어내시더니 아내의 짐을 다 싸시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놀란 건지 할머니 미워. 왜 엄마 물건 만져? 만지지 마. 나 화났어. 라며 울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작정을 하신 건지 돌아보지도 않고 짐을 싸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나 이제 이 집 안 와. 애 혼자 키우기 힘들면 애 우리한테 맡겨. 그리고 자네는 자네 인생 살아. 라며 가셨습니다. 고작 4개월인데 4개월밖에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시는 장모님이 조금 야속했지만 그 마음은 알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이와 길에 나앉을 순 없으니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처갓집에서 유치원에 다니며 주말에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짐이 있는 할머니 집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다니던 공장장님의 소개로 조금 작지만 내실 있는 공장에 새롭게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가 집과는 조금 멀어졌지만 다닐만 하더라고요.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장님도 좋게 봐주셨는지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렇게 일만 하고 아이를 키우며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갈 때가 되어 휴대전화도 해주었죠. 그런데 아이가 아내가 쓰던 전화를 가지고 오더니 아빠, 여기 있는 사진 내 전화에 옮길 수 있어? 라며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된 사진첩에는 아이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모습들도 있고요. 어찌나 밝게 웃는지 내가 그랬나 싶더군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아빠가 이따가 밤에 옮겨볼게 하고는 컴퓨터를 이용해 아이 전화에 사진을 옮겨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엄마 전화로 사진을 봤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내도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그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입학시키고 얼마 뒤 회사 여직원 하나가 제게 민 과장님,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식사 안 하실래요? 하더군요. 무슨 일인데요? 할 말 있으면 회사에서 하지 그래요? 라고 답을 하니 과장님, 제가 그렇게 티를 냈는데 한 번을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요. 라고 하더군요. 놀랐습니다. 그간 저를 잘 챙기긴 한 것 같은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니, 나는 애 아빠인데 미혼인 선아 씨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부모님 아시면 속상하시겠어요. 라며 제가 인상을 쓰며 말하자.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리고 진짜 애 아빠가 아가씨 좋다고 하면 감사하실 것이지 왜 화를 내세요? 제가 그렇게 별로예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나는 선아 씨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며 말을 돌리고 자리를 피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그날부터 저를 더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필요로 할 만한 상황에 항상 선아 씨의 도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됐고 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그만큼만 선아 씨를 대했습니다. 선아 씨는 나이가 제법 차기는 했지만 미혼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더 좋은 사람과 맺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민서방,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이제 우리 미연이 떠난 지도 5년이야. 효민이도 제법 컸고 나도 나이가 들고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 아이 엄마 자리 채워줘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효민이 조금만 더 크면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장모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효민이 학교 상담 있어서 갔더니 다들 엄마가 오는데 우리 효민이만 할머니가 가서 기가 죽어 보여서 그래. 애가 맨날 지 엄마 사진만 보고 있고 나라고 속이 편해서 이런 얘기 하겠나? 그래, 효민이 자네가 데리고 간다고 쳐. 그럼 밥은, 애 옷은 두 남자가 궁상맞게 그러고 있을 건가? 자네라도 잘 살아야 내가 미연이 볼라치 생길 거 아니야. 라더니 가슴을 치며 우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장모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들과 저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저러실까 싶고 아내가 우리를 보면 과연 잘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말에 그러고 나서 그런지 월요일에 출근해 선아 씨를 보는데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좋다고 한다면 괜찮은 건가? 저 사람이 우리 효민이 엄마로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주책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둑놈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또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호라비 티는 팍팍 났죠. 매일 아들과 통화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선아 씨가 술이 취했는지 저를 붙들고 과장님은 바보예요. 이렇게 멀쩡한 여자가 좋다는데 왜 싫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별로예요? 나 어디 가서 그렇게 꼴리고 그러지 않아요. 라며 울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도 술에 취한 선아 씨는 제 옷깃을 붙들고 한탄을 하듯이 따지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장님도 보시고 부장님도 보시게 되어 난감했죠. 제가 쩔쩔매자 사장님께서 민 과장, 선아 씨가 별로야? 선아 씨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시기에 선아 씨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 아빠인데 감히 어떻게 라며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싫지는 않지만 자네 처지가 그렇다 이런 거네. 선아 씨 그만하고 민 과장 놓아줘요. 동네 창피하게 라며 선아 씨를 제게서 떼어 놓으시더라고요.
겨우 선아 씨와 저는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아 씨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제게 밥 같이 먹자,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외근 갈 때 같이 가자 하면서 제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곤란했지만 정중히 거절했고요. 외근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했죠. 이미 친해졌는데 멀리 하기는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데 선아 씨가 외근 가는 차 안에서 과장님, 저는 애도 잘 봐요. 원래 유치원 선생님 하던 거 아시죠? 사별하신 것도 다 알고 그런 부분도 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민 과장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며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선아 씨를 보며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아 씨, 내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정말 없고 애만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 만나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말에 아내에게 가 미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아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면서 아이와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도 그간의 일들과 선아 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와도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 제 손을 잡으시며 거봐,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누가 가만두겠어. 고마워, 고마워 라면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이셨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말에 아이와 선아 씨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유치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눈치를 보던 아이는 금세 선아 씨를 따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좀 놓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아 씨 부모님께도 인사를 가기로 하고 가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고아에 아이까지 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선아 씨 집에 들어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그 집에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놀라서 제가 어버버하고 있자 선아 씨는 제가 갑자기 유치원 그만둔 이유가 있죠. 우리 아빠가 저더러 회사 돌아가는 걸 알아야 물려받는다고 난리쳐서요.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민 과장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아주 내가 불러다가 혼을 내려다가 참았네. 사람 인연이 이렇게도 되네. 라며 제게 손을 내미시며 웃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좀 표정이 안 좋으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대해주셨고요. 그렇게 선아 씨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아이와도 잘 지내주었습니다. 아이는 학원을 더 다니게 되긴 했지만 선아 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새엄마라고 부르며 사장님 댁에도 같이 놀러 가기도 했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우리는 괜찮아. 너무 못 견디게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 자네랑 효민이랑 잘 살면 돼. 라고 하시면서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새 장모님,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과 아이가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 장모님께서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금방 새엄마 할머니라며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장모님께서도 예뻐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주시면서 아이와 정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민서방, 이 아이가 자네 죽은 처였나? 하시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이 휴대전화를 들고 제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무슨 이라며 묻자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새 장모님 어머니께서 예전에 남의 집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는데 그때 일을 하던 집이 전 장모님의 집이었답니다. 전 장모님의 집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게 되시기 전까지 거의 같이 자라다시피 하시면서 자매처럼 자란 탓에 아직도 가끔 만나고
전화도 종종 하시며 연락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는 딸이 그렇게 가서 혹시나 싶다면서 못 가서 미안하다 해 청첩장도 안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새 장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그 친구랑 또 이런 인연으로 더 만나네 라면서 제 손을 잡고 우리 잘 지내세, 효민이 잘 키우고 잘 살자고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마도 죽은 아내가 선아 씨를 만나게 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민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말이죠. 전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막 우시면서 선아는 내가 잘 알아. 선아라고 하니 내가 마음이 놓이네. 다행이야. 내 친구도 좋은 사람이거든. 잘 살게. 그럼 됐어. 라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 뒤 새 장모님의 부탁으로 전 장모님과 새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에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만나신 두 분, 새 장모님은 어머, 우리가 이렇게 또 엮인다. 미연이 결혼식하고 장례식에 일이 있어서 못 가봤었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하시면서 어머니를 안았고 저와 효민이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어머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만나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라고 하고는 지금까지도 함께 만나고는 합니다. 만나서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고 예쁜 카페도 가고 하죠. 두 어머님 모두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제게 외롭지 말라고 가족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동생 낳아달라 조르다가 이제는 포기인지 강아지 기르자고 하네요. 선아 씨는 효민이만 있으면 된다면서 강아지의 한 표고요. 여러분, 사람 인생과 인연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스치는 사람이라도 좋은 인연이 돼야겠지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